김대중 연설대전. 네, 이번 청년 김대중 연설대전 행사가 저희가 처음으로 준비하는 행사이기도 한데요. 그 단체 창립 이후에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무리 없이 잘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했지만은 윤범기 기자님께서 너무 잘 진행해 주셨고, 그리고 참가해 주신 분들께도 참석이 너무 열심히 참석해 주셔가지고 오늘 예선전까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다들 좋은 결과 내셔서 모두가 다 본선에 진출할 수 없지만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차우영 간사님도 간단히 인사말 해주세요. 음소거 키시고. 네, 안녕하세요. 청년 김대중 간사 차우영입니다. 네, 먼저 성공적인 청년 김대중 연설대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주신 윤봉기 기자님, 그리고 이대선 대표이사님, 그리고 이협 김종대 항의도 상임이사님, 그리고 박한울 사무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김대중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연설대전을 열심히 준비해주신 참가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8월이 다가오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리워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연설대전을 통해서 예전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모두가 김대중 정신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설대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대회에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몇 분이 계신데 그 중에서 오늘 1부에서는 용인시 청년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안현준 위원장의 인사말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키시고 축사해 주세요. 음소거 키시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그리고 예선을 앞두고도 많이 떨리실 텐데요. 모두 다 일단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들?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용인시 부시장님과 함께 청년정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안현준이라고 합니다. 모두 다 반갑습니다. 요새 코로나19로 청년들이 좀 어떻게 보니까 말할 곳이 많이 부족하고, 또 간단한 고민이라든지 또 사소한 이야기조차도 조금 얘기하기 어려운 사회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것조차 어려운 사회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연설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작지만 큰 울림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 정말 좋은 것 같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여러분들 역시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경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예선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연설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세상에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윤몽기 기자님과 청년 김대중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의 역시 주인공은 청년 여러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현준 위원장님이 계신 청년인이라고 하는 단체에서는 저희 본선 진출자 10명에게 1인당 10만 원 정도의 부상 후원을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럼 심사위원님들의 자기소개와 심사 기준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허주현 변호사님부터 음소거 키시고 간단히 본인 소개해 주시고 심사 기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주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연설대전에 여러 번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연설대전 심사하러 일어나는 아침 되게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집이지만 머리도 감고 주말 아침에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렇게 준비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준비를 하다가 내가 참가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설레지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연설대전 심사를 하면은 그 참가자들의 연설이 항상 그 내 마음에 울림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뭔가 그 연설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 감동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까지 연설대전이 참 성공적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움직임을 가져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울림이고 감동이고, 그리고 그 감동으로 생각의 변화, 나아가서는 행동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연설이 진짜 성공적이고 좋은 연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울림과 감동 있는 연설을 기대하면서 이 연설할 때 어떤 전달력, 뭐 이제 작게 말해서는 뭐 표정이라든가 눈맞춤이라든가 손짓, 태도, 발음,
뭐 목소리 이런 것들도 볼 거고요. 또 내 마음의 감동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굉장히 중점을 많이 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심사를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다들 긴장하고 계실 텐데요. 긴장 푸시고 실력껏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JTBC의 안지연 기자님 음소거 키시고 자, 자기소개하고 심사 기준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JTBC의 안지현 기자입니다. 지금 정치부를 출입하고 있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청년 김대중이라는 주제로 사실은 연설 대회가 열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뭐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김대중 뭐 정부를 잇겠다, 김대중이라는 그 표현을 정말 많이 듣는데, 그러면은 지금의 시대 정치는 뭔가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둬가지고 사실 오늘 평가를 하게 됐겠는데, 다시 참가자들의 연설을 딱 보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전반적인 연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방송 기자다 보니까 항상 2분 남짓한 이 짧은 글을 매일매일 사실 데스크를 통과하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건 얼마나 뭐 재미있느냐, 얼마나 내 주장에 근거를 제대로 된 근거를 가져왔느냐,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연설도 얼마나 재미있느냐, 또 그 주장에 맞는 근거가 얼마나 설득력 있느냐, 이걸 많이 보게 될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집중도를 끝까지 이끌어갈 수 있게 재미있느냐, 요거를 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별명이 끈끈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청년 김대중 연설의 참석자 중에서 누가 그 끈끈인지도 끝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네, 자, 세 번째로 이협 보좌관님도 음소거 키시고 간단히 본인 소개하고 심사 기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서영서고실의 이혁 보좌관입니다. 저는 이 연설대전에 임하는 자세 위주로 좀 보고 싶은데요.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이 연설대전에 참가를 했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좋은 이 연설대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자, 1부 예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참가자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김도선 씨, 김도선 참가자 음소거 키시고요. 자, 준비되시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김도선 참가자의 연설을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지금 하는 순간이 되게 떨리고 설레입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마른데,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아직 결혼하지 못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작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1997년도 12월의 어느 날 외할아버지 집에서 정권 교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그때 외할아버지가 했던 말씀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정권이 정말로 바뀔 수 있구나라는 말. 어쩌면 정권 교체의 시작,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화수분이 되어주신 분. 우리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은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줄 서기보다 자기가 하는 일에 소신 있고 강단이 되어야 하는 것. 그때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부임하는 첫 해에 IMF가 시작되는 해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 되게 많이 힘든 순간이었죠. 우리는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과 그리고 근무호기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빚을 갚으려고 노력도 했었고, 그 덕분인지 우리는 IMF를 조기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 파란 물결을, 기회를 한 번 더 잡게 되죠. 노무현 대통령님의 탄생의 순간이었죠. 빛나는 순간은 잠깐이었습니다. 탄핵, 그리고 퇴임 이후에 검찰의 권력 남용, 그리고 이후에 우리는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우연치 않게 지나게 된 그 광화문 광장에서 미국소 수입 반대 운동을 지켜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용기 내서 참여하게 된, 그 이후에 참여하게 된 국정농단 퇴진운동,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긴 터널을 지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화려한 봄을 꿈꾸고 이제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권도 출발은 좋았죠. 근데 끝이 좋으면 좋겠지만 신이 아니니까 중간에 우리는 조국 사태, LH 사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등. 그래서 요즘 직장인들끼리 이렇게 뭐 너는 어느 정당 좋아하니? 너는 누구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변함없이 민주당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직장인분들께서 야, 또 파란색 지지하냐? 이런 말 공감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권력은 거기서 거기다. 봐봐. 야, 여기도 잘할 줄 알았는데 여기도 그러잖아. 반박하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저는 속으로 이래요. 그냥 파란색은 좋았지만 빨간색이 좋아서 간다? 빨간색이 잘해서 그런 걸까요?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여기를 다시 한번 믿어보자라는 걸 거예요. 근데 저는 변함없이 파란색이 좋습니다. 잘해서가 아닐 거예요. 지금 요즘 보면 누군가가 잘한다고 이렇게 주목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마 그분도 빨간색을 갈까 아니면 독자의 길을 갈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빨간색이 좋았다면 당장 가셨겠죠. 근데 이 높은 지지율이 과연 이게 국민들의 성원 덕일까요? 아니면 그분의 출신이었던 검찰이라는 대통령 위의 권력 덕일까요? 언제 검찰이 지금은 아니었지만 과거에는 그랬지만 국민 편에 섰던 거 기억나시나요?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었죠. 현재는 권력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어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의 작은 기적을. 내년 봄 다시 한번 파란 하늘에 저는 파란 물결을 꿈꿉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순간을. 다시 한번 투표로 보여줍시다. 그 순간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참가자입니다. 고우영 참가자 음소거 해주시고요. 고우영 참가자의 연설을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실의 비서관 고우영입니다. 여러분, 청년 김대중을 이끌어냅시다. 우리 청년 김대중이 여의도를, 한국 정치를, 우리의 미래를 바꿉시다. 저의 유년 시절 장래 희망은 정치가였습니다. 포마드로 머리를 빗어넘긴 TV 속 정치인의 모습이 멋져 보였습니다. 멋있게만 보였던 정치가 제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1997년 IMF 외환 위기입니다. 저희 집은 가세가 기울었고 저는 다니던 중학교를 자퇴해야 했습니다. 순식간에 제도권 교육의 이탈자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정치가 곧 나의 삶이라는 것을 체험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자퇴한 뒤 검정고시와 수능을 치르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정치학을 전공으로 택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처럼 국가 살림을 책임지는 솜씨가 뛰어난 역사의식을 갖춘 진짜 정치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 정치에 투신하는 대신 투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신의 안위를 챙기는 데만 애썼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불현듯 나 혼자만 잘 살아도 되는 걸까? 이게 내가 진짜 원하던 삶일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가 직면한 위기를 바라보면서 다시 김대중 대통령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여의도로 자리를 옮겨 국회의원 비서관이 됐습니다. 이제 이 여의도 한복판에서
연꽃을 피우려고 합니다. 제가 정치를 그저 멋있게만 바라봤던 철부지 시절,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품게 해준 분이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과 경제 개혁을 통해 IMF 체제를 조기에 졸업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근무오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외환위기 극복을 앞당겼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나라를 IT 강국으로 도약시켰습니다. 실사구시에 입각한 선택과 집중은 오늘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IT 플랫폼과 게임 산업의 주춧돌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위기입니다. 이번에는 위기 앞에 붙는 수식어가 다양합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전환의 위기, 불평등으로 인한 위기, 그리고 청년의 위기.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의 위기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청년 김대중은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까요? 해답은 정치에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시대정신을 실천하는 정치 지도자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찾는 해답의 열쇠입니다. 시대정신은 희망입니다. 위기의 근본 원인에 관한 문제의식의 토대 위에 현실적 대안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는 국민에게 대의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희망을 제시하고 열망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치는 과거에 천착해 있습니다. 분열에 기대고 있고 오히려 분열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불공정을 느낍니다. 이런 정치가 바뀌려면 정치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기존 정치의 문법을 답습하지 않는 젊고 새로운 정치인이 나와야 합니다. 미국에는 40대 대통령 케네디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있고 캐나다에는 트리도 총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민족과 평화, 민주주의, 인권, 정치의 혁신을 위해 헌신했던 청년 김대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사회 곳곳에도 무수히 많은 청년 김대중이 존재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도,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도, 시민단체의 활동가도, 사회운동을 하다 붙잡힌 수감자도, 또 정치적 박해를 피해온 망명자도,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청년 김대중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도전하고 응전함으로써 삶의 열정을 불태우는 것, 가장 일상적인 삶의 개선을 꿈꾸고 우리 사회가 변화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모든 일이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것입니다. 우리 것입니다. 우리 함께 청년 김대중을 이끌어냅시다. 우리 청년 김대중이 여의도를, 한국 정치를, 우리의 미래를 바꿔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참가자입니다. 송소룡 참가자님, 음소거 키시고요. 자, 송소룡 참가자님의 연설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청년 김대중의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용기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심사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동에 사는 28살 청년 송소룡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대한 저의 꿈을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에게 이 자리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 저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먼저 제가 사는 신길동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신길동은 서울에서 가난한 동네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한 동네인지는 90년대 TV 드라마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달동네 배경을 주로 신길동에서 촬영을 많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길동이 이제는 서울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되는
뉴타운이 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가득하던 동네는 이름만 들어도 좋은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신길동은 기존에 주거하던 구민들과 새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들어온 입주자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신길동 구민들의 수는 10만 명에 달합니다. 적지 않은 구민들이 신길동에 살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전공이 사회복지라 보니 내년에 젊은 변화로 새로운 신길동의 복지 조례 제정을 통하여 모두가 소외받지 않는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길동에 거주한 지 22년 차가 되었습니다. 서울로 이사 온 후 지금까지 오직 신길동에만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고 고등학교 신길동 옆에 있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대학은 아쉽게도 영등포구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서대문구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오직 신길동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 신길동의 역사와 트렌드를 알 수 있다고 다짐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핫 이슈입니다. 야당에서는 최연소 당대표가 당선되었고 페미니즘은 심화되고 있으며 젠더 갈등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신길동에는 젊은 구의원이 없습니다. 모두 사회에서 좋은 경력을 쌓으시고 정계에 입문한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젊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며 신선한 바람을 줄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 말씀 중에 우리는 아무리 강해도 약하다. 두렵다고 겁이 난다고 주저앉아만 있으면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 아니다.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용기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의 입장으로 구의원을 도전하는 것이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마침내 15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의 정부를 만들고 햇볕 정책을 실현하였습니다. 저희 구의원 도전이 많은 청년들에게 기감이 되어 청년 김대중 연설 대전이란 기회를 통해 청년 김대중을 바라보고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 김대중은 말하였습니다. 가난이 두려운 것은 아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가난한 자들의 자신의 가난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청년들이 억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흑수저입니다. 청년들끼리 김대중 정신을 가지고 머리 맞대고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 봅시다. 이제는 청년들에게 할 수 있다. 믿음을 주고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의 입장으로 바라볼 때 신길동은 건물만 새 것이 아닌 정치로 새 것이 되는 길이며 구의원이 돼서 펼치는 사회복지가 대한민국의 사회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지킬 약속만 하는 홍소령이 되겠습니다. 신길동에는 아이부터 노인분들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 없기에 김대중 대통령님의 애민정신으로 복합시설이 들어오도록 만들겠습니다. 신길동에는 최연소 김민석 국회의원은 있지만 최연소 구의원은 없습니다. 최연소 구의원이 되어 최저복지 만들겠습니다. 돈만 주는 포퓰리즘이 아닌 세금을 더 걷더라도 확실한 복지하겠습니다. 깨끗한 정치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정치하겠습니다. 표를 달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신길동의 변화를 위해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참가자입니다. 박규리 참가자님 음성을 켜주시고요. 박규리 참가자의 연설을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규리입니다. 2019년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저는 자원봉사를 했던 한 교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버려진 아기들을 위한 자원봉사자가 없습니다. 나와주실 수 있나요? 가족과의 약속이 있었던 저는 멈거렸지만 손이 필요하다는 전화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교회로 향하는 길은 무척이나 멀고도 힘들었습니다.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가면서 옆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이 기쁜 크리스마스에 이 힘든 길을 올라오며 아기를 두고 가는 엄마의 심정은 어떨까? 걱정 어린 마음으로 도착한 남곡동의 빌빅박스에는 슬프게도 옹기종기 아기 천사들이 모여 누워 있었습니다. 매년 전 세계 최저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는 대한민국.
하지만 막상 이 나라에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신생아들의 현실이 무척이나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낳아본 적도 키워본 적도 없는 저와 제 친구는 수분 미스트가 아닌 아기 오줌으로 얼굴을 강타당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아닌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밤을 지새우며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박한창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시 음소거 켜주시고요. 저와 제 친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 버려진 아기들을 케어하는 일,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물론 좋은 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윤범기 기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이크 잠시 켜주시고요. 그럼 저와 제 친구가 있었던 이곳은 합법적인 곳일까요? 불법적인 곳일까요? 합법적인 곳 아닌가요? 네, 놀랍게도 이곳은 현행법상 합법적인 곳이 아닙니다. 2010년부터 약 2천여 명의 아기 천사들을 살린 이곳, 왜 합법이 아닐까요? 한국에서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버리는 행위 자체를 영아유기에 해당하는 불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경찰서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200건의 영아유기 관련 신고가 접수되며 이 중 몇몇은 안타깝게도 짧은 생을 마친다고 합니다. 이에 일부 단체는 베이비박스가 출산 후 영아유기를 조장한다며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이비박스를 유기하는 곳이 아닌 보호하는 곳으로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곳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힘없는 아기도 태어난 순간부터 마땅히 시민으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아기도 놓치지 않고 모든 신생아의 인권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독일에는 100개, 미국에는 75개의 베이비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일본, 프랑스 등 약 20여 개의 국가에서 베이비박스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어린 산모와 아기를 범법자와 피해자로 나누기 전에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국민으로서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인권의 실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우리 영아들을 보호해주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기보다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찾아서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산모와 아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베이비박스 합법화와 더불어 보호출산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보호출산제는 실명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부모들에게 익명의 출산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독일은 이 정책으로 갓 태어난 아이의 생명권을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기며 베이비박스와 함께 단 한 명의 아이도 거리에 유기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수많은 아기들이 유기되며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에 신고된 영아 유기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더 많은 아기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아는 스스로 보호할 아무런 힘이 없기에 국가의 이러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베이비박스와 함께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이비박스는 영아유기를 조장하는 원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안입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따뜻한 시선과 사회적 인식 개선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저 출산율을 갱신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아이를 기꺼이 낳을 용기를 내준 어린 산모와 힘없는 아기들에게 힘이 되며 무엇보다도 복지와 인권의 상징이셨던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이어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심사평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부터 참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심사평 말씀해 주세요. 네, 굉장히 잘 들었고요. 예선인데도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마치 본선처럼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이 인상을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전달력 측면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카메라로 줌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연설을 다 외우고 내 걸로 소화해서 렌즈를 보고 하는 게 이 청중들이랑 어떤 무언의 의사소통을 하고 나의 말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는데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되게 잘하신 분이 이제 박규린 님이랑 송소룡 님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렌즈를 밑으로 두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이제 약간 전달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하실 때는 렌즈를 올려서 나오는 장면을 확인을 해가지고 체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달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가 이제 목소리나 뭐 속도, 톤 이런 것들이었는데 김도선님이랑 고우영님이 이제 발음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제 의식을 앞부분에 먼저 제시를 해주게 되면은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알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집중도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앞부분부터 주제 제시 잘하신 분들이 이제 고우영님 또 뭐 송소령님, 박규리님 이런 분들이 너무 다 잘해주셨고, 근데 내 연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제 조금 그 부분을 앞부분의 문장에 마치 기사의 리드 문장을 쓰듯이 그 기사를 보면 앞부분에 제일 이제 하고 싶은 팩트가 다 들어가잖아요. 6화원칙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내용을 조금 조정을 해주시면은 훨씬 집중력 있게 잘 들을 수 있는 연설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구체적 대안 제시를 해주신 분들도 이제 돋보였는데 연설이 결국에는 내 주장을 하게 되면은 뒷부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대안 제시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연설들도 돋보여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지현 심사위원님, 심사평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분의 연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평가위원으로 사실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정말 그냥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나 시청자 입장으로 제가 느낀 평을 한 분 한 분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김도선 연설자님은 이제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장점이라 느꼈던 거는 편안함. 또 그러다 보니까 이 편안함을 주다 보니까 연설 전체에 좀 편안하게 좀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특장점을 갖고 계신 것 같고 다만 주제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자, 한 번 더 믿자 약간 이런 주제였는데 그거에 조금 더 차별화된 근거를 대시면 조금 더 완성되고 호소력 있는 연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 고우영 연설장님은 정말 자기 얘기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호소력 있는가를 보여준 연설이었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말씀을 처음부터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어떤 얘기였는가 약간 집중하게 됐고요. 다만 이제 말하기에도 사실은 밀당의 기술이 필요한데 이 정확하게 잘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테크닉을 통해서 밀당을 통해서 뭔가 길고 짧고 뭐 가끔은 쉬었다가 빨리 말하기도 하고 이런 속도의 변주를 주면 좀 더 이렇게 특색 있는 연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송소영 연설자님은 일단 하나의 주제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끌어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신길동 하면 송소령 연설자님이 생각날 만큼 신길동에 대한 얘기를 정말 잘 얘기해 주셨고 정말 신길동만큼은 굉장히 잘 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길동에 대한 주제가 워낙 이제 이렇게 포커스가 완전히 맞추다 보니까 그 비중이 조금 너무 큰 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규리 연설장님은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이렇게 손 모양이라던가 뭐 자기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들 모두 다 정말 이렇게 완성도 높은 연설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아주 미묘한 거긴 하지만 요 시선 처리가 사실은 이제 저도 방송 출연하다 보면은 시선 처리가 되게 비언어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그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한쪽의 시선을 이렇게 보고 청중을 보는 듯한 이런 시선 처리만 유의해 주시면 더 완벽한 연설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협 심사위원님, 심사평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코멘트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일단 개별적으로 해드릴게요. 김도선님은 뭐랄까 주제가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거 되게 편하게 느낌이 잘 왔는데 주제가 좀 식상했다는 느낌이 들었고, 고우영님은 그 되게 좋고 뭐 말하는 거나 주제도 되게 좋았는데 좀 길다는 느낌 그렇게 들렸고, 송수룡님은 출마 선언을 하시는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재미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규리님은 뭐 말하는 태도, 자세, 뭐 귀에 너무 쏙쏙 잘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주제가 저는 이제 공감이 막 확 닿지는 않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저도 이걸 처음 해봐서 좀 지금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1차 심사평 마치고 바로 이어서 또 참가자들의 연설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정훈 참가자님 음소거 키시고요. 자, 준비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훈 참가자님의 연설을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아이 3명을 키우고 있는 애국자이자 똥수저 청년가장 박정훈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1983년 연설하신 민중의 한과 우리 시대 사명이라는 주제를 토대로 현 시대의 갈등의 해법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서두에 소개드린 애국자 그리고 똥수저는 모두 우리 국민들이 정해주신 자격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 자격을 갖게 됐는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애국자는 아버지의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경남 산청에서 부산을 거쳐 서울로 운동하기 위해 유학 온 농구 선수였습니다. 33대 독자셨고 중고 대학 시절을 혼자 객지에 나와 사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가정을 꾸리고 10년 뒤 인생 최대 위기라는 배우자를 잃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형과 저 두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시골에서 할머니가 오셔서 저희를 돌봐주시며 힘들게 사업을 이어가시던 아버지는 몇 해 뒤 IMF를 맞이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부도수표를 보여주신 기억이 납니다. 이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저는 엄마, 아빠, 그리고 여러 명의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와서 그런지 가족 구성원이 온전한 평범한 가정을 빨리 갖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애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똥수저는 자산 1억 2,500만 원 이하, 가구 연수입 2,500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이 정도면 개똥수저인가요? 고1 때 어떤 잡지의 영화배우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고등학교를 중퇴했다는 기사를 보고 그걸 핑계 삼아 학교에 가지 않고 가출하여 중퇴했지만 사실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 등록금 부담드리기 싫었고 친구들과 편의점에 가도 컵라면 하나 사 먹을 돈 없던 제가 창피했습니다. 그냥 돈을 벌고 싶었고 돈을 모으면 무언가 꿈을 이룰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돈은 절대 모이지 않았고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똥수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국자와 똥수저가 된 제 자격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합당 부당을 떠나 그냥 각자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하시는 말처럼 부모를 잘 만나지 못해 미안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소득 수준을 떠나 어떤 부모나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도 공통된 것이고 나 때보다 윤택한 삶을 물려주고 싶은 것도 인지상정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지만 현재 우리의 삶은 공정이라는 공평하고 올바름의 기준을 오직 자신만의 기준으로 맞춰가는 각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화해와 관용의 정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서로 다른 생각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있습니까? 이것을 전 세계적 저성장에 따른 양적 완화와 코로나라는 국난의 탓이라고만 치부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세대 간의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이해득실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며 미래 세대에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면에 감춰두었던 마음의 소리를 현 시대를 빌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가난과 배고픔의 인생 역정 속에서 산업화 민주화 시기 강자에게 억눌려 그 마음의 소리를 부르짖어 본 적이 없는 응어리진 마음을 가진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1983년 미국 망명 시절 연설하신 민중의 한을 말합니다. 그 한은 5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통일에 대한 한, 두 번째는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한 독재에 대한 한, 세 번째는 군인들의 정치 개입에 대한 한,
네 번째는 부익부 빈익빈의 경제 현실에 대한 한, 다섯 번째는 민권기관의 좌절에 대한 한을 말합니다. 아직도 5가지 한 중 2가지를 풀지 못한 지금,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처럼 그 억울함이 한계에 다다른 시대 속에서 현 시대의 갈등의 해법은 내 자식들에게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물려주고 싶다는 뜻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신 광주의 한을 민주회복을 통해 풀어드렸던 동일한 해법으로 경제민주화와 사회민주화를 온전히 이룩하는 것만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부모 잘 만나지 못해 미안해했던 그 한, 부모를 잘 만나야지만 성공하는 나라라고 외치는 그 청년들의 한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 남성과 여성, 세대 간의 불통을 해결하고 다수의 편이면 정의라는 관념에 치우쳐 소수에게 위협감과 압박감을 주는 이런 분열과 대결 구도의 종식을 위해 용서로서 화해와 화합으로 이끌었던 김대중 정신의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2002년 여름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태극기 휘날리며 환호했던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참가자입니다. 임진규님 음소거 키시고, 자, 임진규님의 연설을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친북의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임진균입니다. 제가 말할 주제는 기득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평생 기득권에 맞서 정치를 하셨습니다.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대선입니다. 이 기득권 인지하기와 대항하기를 우리 국민분들에게 확실히 알려드려야 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태를 보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에 딱 해당됩니다. 실제 현실에 영향을 주는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무지하면서 한 정치인의 농간에 놀아나 자신의 정치적 제1관심사를 반패미를 하는 실태에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저 역시 청년이기에 청년 남자이기에 그 심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삶에 패미 때문에 받은 역차별은 없습니다. 설사 있다 해도 미미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청년이라면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실제 현실에서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말한 기득권에 대해 그리고 기득권의 농간에 놀아나야 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몇몇 정치적 무지함이 심각한 분들은 누구나가 공감하는 말을 해도 길을 막은 채 반패미만 중얼대고 있습니다. 이러니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무려 43%라고 합니다. 출생률은 2년 연속 세계 꼴등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현재 월급으로 집 사기 힘들어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실 파악은 못하고 몇몇 청년들은 사회 불공정에 분노한다면서 제일 중요한 기득권에 대응하기는커녕 기득권에 놀아나 반패미 외치고 기득권 정당인 국민의힘에 투표하고 당원 가입이나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패미같이 시시비비를 떠나 자신들 스스로 정당을 창당하여 기득권에 대항하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정치적 수준이며 전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기득권 정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은 정치 철학의 부재와 이준석식 공정 경쟁에 의하며 사회적 약자들인 본인들의 모순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청춘이니 적당한 돈을 벌고 있지만 훗날 60살이 된다면 지금같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때도 집 없이 매달 월세 내고 전세 생활하면서 사실 건가요? 우리가 훗날 나이가 들면 노인 상류층은커녕 노인 중상층이 되고 싶어하는 것도 큰 욕심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3%나 되니까요. 이 43%의 현실을 자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기득권을 인지하고 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불공정한 출발을 완화시켜주는 정책 보조, 취업이나 사업을 할 때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회 시스템, 이런 사회를 우리가 요구하고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대기업 가도 40살이면 퇴직하는 현실입니다. 열심히 해서 사업에 성공해도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의 갑질로 월급 사장하고 혹은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든 공부를 잘했든 지금 자영업으로 성공했다 해서 자신이 기득권이라고 착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기득권의 갈라치기에 이용당해서 좋을 건 기득권 세력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반패미 된다 해서 당신들 현실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똑같이 노인 빈곤율은 높을 것이고 대기업 들어가서 퇴직하면 치킨집 판다는 사회 현실도 그대로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최소한 서민들을 위한 정치 경제를 하려 합니다. 그렇기에 기본주택, 기본소득 등등 사회의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대변하는 경제를 주장하는 당입니다.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임금 인상 반대 등등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고 반대하는 기득권의 입장을 언제나 충실히 대변해온 정당입니다. 현실에 눈을 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무지로 기득권에 이용당하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변종현 참가자입니다. 음소거 켜주시고요. 자, 변종현 참가자의 연설을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신대학교에서 철학을 배우고 있는 변종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MZ세대에 있어서 가장 큰 갈등 중 하나는 젠더 갈등입니다. 저희는 여성가족부가 창설된 후 교육을 받았고 남녀가 평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규정한 적도 있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우리 사회에 아직 뿌리 내린 구조적인 성차별에 우리의 가족, 친구, 동료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페미니즘의 가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봤습니다. 젠더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온 16년부터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여성 혐오로 낙인 찍고 욕설을 쏟아붓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도 반대 토론 없이 상대를 매도하고 공론장에서 배제하려 합니다. 혐오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혐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안티페미니스트로 규정한 적도 있습니다. 남녀가 완전히 동일한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남성과 여성 리그를 나누는 것이 차별은 아니니까요. 이런 주장을 펼치던 사람들에게서 어느 순간 정치적 극단주의가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동에서 그들이 가장 싫어했던 자들과 같은 혐오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얼마 전 신문사의 논조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당시 후보였던 이준석 당대표의 인터뷰가 취소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려 광고까지 내보내 인터뷰였는데 말입니다. 주요 정치인도 이러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청년들은 어떨까요? 말 꺼낼 기회조차 갖지 못한 분노가 이렇게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1994년 7월 김영삼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던 때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사망 소식을 들은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구한 말을 떠올리셨습니다. 서재필과 전봉주는 비록 방향성은 다르지만 봉건제의 타파를 통해 개혁을 추구한 본질은 같다. 그 둘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못한 것이 우리 역사의 비극이라고 말입니다. 젠더 갈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의 당사자들은 방법은 다르지만 바라는 바는 같습니다.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어제보다 더 나은, 더 안정적인 삶을 꿈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 여사께서는 김대중 정신은 화해, 용서, 평화, 세계 시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계승한다는 정치권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방의 목소리만 듣고 갈등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갈등을 이용하여 정치적 이익을 꾀하지 않습니까? MZ세대가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인의 요람 서울대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서 청소 노동들이 편히 쉬시는 것입니다. 제2, 제3의 김영기훈과 이선호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이 온전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별, 재산, 학력, 지위를 떠나서 그 누구도 담론장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분노를 타인이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구조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고칠 수 있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기생충의 기택가족, 조커의 아서플렉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지금의 담론 지형에서 이들의 존재는 사라집니다. 지금 야권에서 능력지위와 작은 정부를 제시합니다. 이들이 바라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만인에 대한 만인의 사투가 벌어지는 콜로세움입니다. 사회의 불합리한 구조를 경쟁으로 가리는 매트릭스입니다. 강자의 착취, 약취자의 비참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정글입니다. 연설을 듣고 계신 여러분,
PC, 페미니즘 같은 올바름의 문제에만 매몰되면 안 됩니다. 현상에 대한 미시적인 해석과 정치 논리에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망해 검투사를 자처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가는 세상이 아닌 고도 경쟁의 매트릭스를 추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정글보다 나은 미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늘 선비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사상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뒤에 그 누구도 방치하지 않게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박한창 참가자님 음성을 켜주시고 박한창 참가자님의 연설을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리상담사이자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하는 박한창입니다. 저는 제가 만난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교육과 사회구조 개선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3년 전 저는 서울 한 중학교의 교내 상담실에서 상담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때 상담실로 찾아온 한 친구는 성적이 떨어져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는데요. 그 떨어진 것 자체도 속상했는데 부모님한테 호되게 혼나서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야, 너는 과외도 하지, 학원도 다니지. 근데 점수가 이게 뭐냐? 야, 너 그럴 거면 그냥 하지 마. 내가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다, 너. 내가 차라리 그 돈 모아서 너 졸업할 때 줄게. 너 하고 싶은 거 해. 또 다른 친구는 자신이 평생 제빵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심각한 얼굴로 상담실에 찾아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내년에 무슨 일을 하고 살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굉장히 혼미한 상태였었는데요. 벌써부터 미래 고민을 심각하게 하는 이 친구가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니 제빵에 관심이 생겨서 학원 가서 배워보고 싶다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너 직업으로 할 게 아니면 시작도 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됩니다. 충분한 선택과 시행착오를 경험한 아이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고 자신에게 더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 아이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가 힘들고 남들이 보기에 좋은 성취를 이뤘다 할지라도 불안과 우울증을 경험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자신을 잘 믿지 못하며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났었던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관대하지만은 않았었습니다. 어째서 그런 걸까요? 저는 부모님들이 패자부활전 없는 우리 사회를 먼저 경험한 것이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고 그래야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고 요즘은 그마저도 쉽지 않지만 집이라도 살 수 있는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우리 사회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사회의 모습과 학교의 모습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1등급과 9등급, 우등생과 경쟁에서 밀려난 아이들, 경쟁에 너무 익숙한 아이들은 자신들의 사회 속에서 암묵적으로 서열을 나눠 서로 비교하고 그 속에서 생긴 많은 상처들을 아는 채 성인이 되어갑니다. 저는 이런 교육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교육만 개선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직업의 귀천을 만들어버리는 극심한 임금 격차가 있고 고공행진을 하는 부동산 가격, 패자부활전이 없는 노동시장,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데 생산성은 같은 비효율적인 경제구조 등 사슬처럼 연결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함께 개선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서 교육 정책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인터뷰에서 교육 정책을 언급한 이재명 지사는 과거 암기형 인재에서 미래 협력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 방향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인재 양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덴마크의 교육개혁가 그룬트비는 학교는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돕는 곳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내년에 서울 강동구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강동구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양한 체험과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방안과 아이들의 심리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겠습니다. 연설을 듣는 여러분, 내년 대통령 선거와 그 후의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의 교육 정책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교육 정책을 내세우는 후보들을 눈여겨봐 주시고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분의 참가자의 연설을 다 들었고요. 자, 2차 심사평 시작하겠습니다. 이협보 자관님부터 이번에 거꾸로 음소거 켜주시고요.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 심사평 말씀해 주십시오. 재밌었어요.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박정훈 참가자는 되게 호소력이 있었고 귀에도 잘 들어오고 좀 안타까움도 좀 느껴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김지선 참가자인가요? 임진균. 네, 임진균 참가자입니다. 임진균 참가자는 내용이 스토리가 너무 주제가 좋았어요. 주제가 되게 흥미롭고 귀에도 쏙쏙 잘 들어오고 그랬고, 조금 시선이 계속 이제 써놓은 거 보는 그것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변종현 참가자는 고등학생인가요? 대학생 아닌가요? 대학생입니다. 네. 너무 어려 보여갖고 그래도 좀 이 목소리나 말이 좀 빠르긴 한데 잘 들어오는 목소리였고, 저 되게 잘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박한창 참가자는 차분하게 자기 얘기 잘하고 주제도 좋았고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네. 너무 수고 다음- 많이 하셨고, 네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네. 그다음에 다음 안지연 심사위원님. 안지연 심사위원님도 음소거 키시고 네. 심사평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번에도 연설 다 잘 들었습니다. 한 분 짧게 평가하면요. 박정훈 연설자님은 일단 되게 본인의 스토리가 많았고 또 완성도 높은 연설문이었다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약간 그 5가지 그 얘기할 때 이제 너무 많은 얘기들이 그 이후에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의 좀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임진규 연설자님은 일단은 저도 되게 주제가 엄청 흥미롭고 또 누구보다도 되게 청년인 분이 또 청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할지 너무 끝까지 궁금했는데 다만 약간 아쉬웠던 부분은 약간 말투나 이런 발음 같은 게 조금 어린 보통 아성이라고 하는데 고런 느낌을 주다 보니까 좀 약간 고런 거에서 조금 더 점잖은 약간 좀 아이보다는 어른 같은 이 말투를 약간 흉내 내시면 조금 더 호소력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변종현 연설장님은 정말 이렇게 연설할 때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고개를 들 정도로 뭔가 되게 호소력 있고 뭔가 진짜 자신감 넘치고 또 자연스러운 말투가 굉장히 좋은 특장점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표현을 이제 자세히 좀 뜯어보면 약간 문어체가 많아서 이렇게 한자어도 많고 그런 것들을 조금 쉬운 국어로 하고 단어의 나열을 이렇게 너무 많이 연결하기보다는 좀 풀었으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또 쉬운 표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한창 연설자님은 일단 편안함이 엄청 특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상도 편안하신데 말투도 엄청 편안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좀 편안하게 잘 들을 수 있었고요. 다만 주제가 이제 교육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본인이 출마해야 된다는 그 출마의 변도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그게 좀 두 개가 더 좀 잘 어우러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고 아주 지역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인용할 때 이렇게 어미를 좀 늘려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도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줄이면 조금 더 집중력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분 다, 8분 다 모두 훌륭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 허주연 심사위원님 음소거 키시고 심사평 말씀해 주십시오. 네, 두 번째도 굉장히 또 인상 깊은 연설들도 있고, 너무 잘 들었어요. 앞에서 다들 이제 구체적인 말씀들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연설에서 무슨 말을 할 건가 어떤 그 주제를 이제 전달하는 데 있어서 광범위한 내용이나 추상적인 그런 것 이게 가치를 두고 그 안에서 좀 더 구체화시키는 걸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청년 문제라고 해도 뭐 청년 실업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한 경쟁, 기울어진 운동장 뭐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청년 내부에서의 어떤 젠더 갈등이라든가 20대들의 젠더 갈등이라든가 뭐 이런 구체적인 전체적인 어떤 그 큰 이슈 안에 또 구체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내가 전달할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필요한 어떤 예시라든가 뭐 인용이라든가 또 뭐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의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좀 연결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연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의 연설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수정을 좀 하거나 뭐 보탤 건 보태고 뺄 건 빼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연설 저도 잘 안 되는데요. 연설 말하기에 있어서는 그 문장이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이 문장의 존재 이유와 그게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가 문장마다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데 나의 연설문을 퇴고하고 내 말하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 말을 왜 하고 이 순서에 왜 이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그런 좀 구체적이고 짜임새 있는 연설문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강조하는 방법인데요. 말하기를 강조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포즈를 두면서 집중도를 높인다든가 목소리를 크게 한다든가 속도를 조절한다든가 뭐 3가지 방법 정도가 지금 떠오르는데 빨라지는 게 제일 저는 그 마지막에 써야 될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말이 가끔 빨라질 때가 있는데 말이 빨라지면 전달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뭐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방법은 포즈를 적절히 활용을 하면 그거를 이제 손석희 아나운서님께서 굉장히 잘하신다 이런 평을 제가 들었는데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포즈를 잘 활용을 해서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올 건지 청중들에게 어색하지 않게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좀 써보시면 연설이 전체적으로 좀 더 고품격 연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에 하나 좀 사소한 건데 이 이어폰이랑 마이크랑 연결된 걸 쓰시는 분들이 가끔 마이크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잡음이 많이 들어가서 열심히 준비하신 연설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참가자분들이 좀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훨씬 더 좋은 연설로 청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설 다들 너무 잘 들었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 심사평들은 이번 연설대회 본선 가기 전에 하는 마지막 첨삭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받아 적었다가 본선 가게 되시는 분들은 꼭 연설문에 반영해서 본선 때 좋은 연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참가자들의 소감을 듣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도선님부터 음소거 키시고 자, 오늘 이 소감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주 본선 때 한 번 더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참가 소감 어땠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분이 묘하네요. 그냥 여러 가지를 배운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말하고 재미있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원천적인 것은 이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던 작은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우영 참가자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왠지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정말 마지막 소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연설 대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또 김대중 대통령님을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만 생각해왔고
존경심을 어떻게 구체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왔었던 게 있었었지만은 연설대전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같이 참가해 주신 많은 분들도 알게 된 거, 또 심사위원으로 참가해 주신 위원님들 쉽게 뵙기 어려운 분들인데 굉장히 좀 뵙게 돼서 영광된 자리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연설대전 끝나더라도 좀 같이 앞으로 계속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송소룡 참가자님 음소거 키시고요.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이렇게 연설문을 이렇게 마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이 청년 대전을 통해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첨상을 받으면서 더 많이 고쳐야 할 부분도 있고 더 나아가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규리 참가자님 음소거 키시고요. 소감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각자의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정말 여유 시간이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2시간밖에 못 자고 지금 이 연설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워낙 바쁜 일정 속에서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명확하게 글로 정리하는 거는 진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소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 보면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말과 글로써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 강연을 잘하는 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행복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더라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훈 참가자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그동안 너무나도 행복했고요. 저는 연설대전이 2번째인데요. 참 이런 연설대전을 통해서 민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모두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애국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임진균 참가자님 음소거 키시고요. 소감 얘기해 주세요. 예, 저도 역시 청년 김대중 이렇게 같이 함께하게 돼서 정말 많은 걸 배웠고 느꼈고요. 오늘도 역시 저의 그 연설에 대한 그 고쳐야 될 점을 또 전문가인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변종현 참가자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일단 민주주의라는 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많은 의견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풀어낼 수 있다는 건데, 이번 연설대전을 하면서 이런 민주주의라는 게 진짜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다시금 느꼈고요. 또 보잘것없는 글을 이렇게 잘 다듬게 만들어주신 윤범기 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박한창 참가자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예, 오늘 역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사실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제 차례 앞에 연설자분들 말씀 들으면서 제 차례 기다릴 때 진짜 토 나올 정도로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시간 동안에 뭔가 짧은 시간 동안에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게 너무 기뻐서 다음번에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다시 참가를 생각할 것 같고요. 정말 감사한 거는 이거 돈이 안 되는데도 오히려 자기 돈 내고 시간 써가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윤범기 기자님이나 그리고 또 이협 보좌관님도 제가 듣기에는 이제 상금을 이렇게 또 협찬을 해주셨다고, 그래서 큰 동기부여를 주셨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허주현 변호사님도 이른 아침서부터 이렇게 다 머리도 감고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저 안지현 기자님은
뉴스에서 기사 들으면서 아, 이분 되게 멋지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또 뵙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즐거웠었는데요. 아무튼 이런 기회가 저를 또 성장시키고 여기 같이 계신 분들 함께 성장을 시키는 것 같아서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심사 결과는 세 분의 심사 결과를 취합해서 오후쯤에 카톡방을 통해서 공지할 테니까요. 2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심사 결과 오는 거 천천히 기다려 주시고요. 어쨌든 참가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진 찍고 마무리할 테니까 다들 비디오 좀 잠깐 켜주세요. 저 화면 봐주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포즈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된 건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뭐 된 것 같네요. 자, 고생하셨고 그러면 또 2부 때 뵙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본선에 또 뵙고 빠이빠이.